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매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놓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거 한두 번 볼 때 이건 한 10번은 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살펴보면은 지역의 개발 행위가 진행되는 그 지역의 성격이 이제 보전 성격이 강한 지역과 뭔가 개발이 진행 중인 그런 성격에 있는 지역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먼저 보전 성격이 있는 지역을 보면은 이런 지역이죠.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 두 번째,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세 번째,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보존 성격의 지역이잖아요. 그런 성격에 있는 지역에 개발 행위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제한 기간에서는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해당될 때 이제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런 사람들은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권자일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일 때, 그럴 때 이제 각각 해당되는 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지역, 이런 보전 성격의 지역과는 달리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뒷부분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런 지역은 이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위에는 심의를 했잖아요.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여기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래는 3년 플러스, 위에 3년 플러스 다시 한 차례에 걸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그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장 5년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그 암기 코드를 적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녹개수가 조우한 문화재 기관지기, 녹개수가 조우한 문화재 기관지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지역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문화재, 이렇게 이제 보존 성격의 지역은 녹개수가 조우한 문화재로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것은 기관지기,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지 여기서 뭐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런 거 나오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반복을 여러 차례 해주셔서 종국적으로는 시험 보기 전에 완전히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성장관리계획도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왜 지정하느냐. 이 말에
이 말에 힌트가 있는데요. 도시 외곽 지역 대상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성장 가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좀 도시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그냥 놔두면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고 교통도 무질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지정 대상 지역이 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도시 지역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과는 관련 없는 지역이다.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이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관농자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 요 내용 자체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이 6인이에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특성상 그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지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좀 이렇게 더 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그렇게 관리가 되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이 6인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근데 그 지역은 녹관 농자 지역이에요. 또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 밖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이면서 녹관 농자 일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암기를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성장을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니까요. 시완, 임시완인가요? 배우가 있죠. 시완이 연무대에 입대해서 하는 게 전일, 하루 종일 녹관농자 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완 연무는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그래서 시완이 연무대에 입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어느 지역?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게 그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고요. 역시 수립 절차도 이제 같이 진행되죠. 의심합니다. 의견 청취를 하고요.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고, 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도시 외곽 지역이지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이 역시 들어가야 되고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이런 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수립 내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특이한 것이 여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건축선에 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건축선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있었으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심이 아닌 덜 개발된 곳이므로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선이 뭐라고 그랬죠? 도시의 이 도로 옆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켜야 하는 대지의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배치 및 위치를 규제하는 그런 기준선이고요. 대지와 도로 사이에 일정 거리를 이렇게 기준으로 정하는 그런 선을 말해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5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지구 단위는 도심의 주, 상, 공 지역에 지정이 된다고 그랬고, 도심 지역은 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도로와 건축물 간의 어떤 그런 경계선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심지가 아닌 녹관 농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벗어난 지역이니까 건축선에 대한 계획까지는 불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완화가 되느냐? 일단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자 지역에 지정된다고 그랬고요. 이 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녹지 지역은 보존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랬고요. 이 관리 지역은 관보생계, 녹보생자라고 암기하라고 말씀드렸고, 관보로 생계를 꾸리다 해서 관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나머지는 이 보전관리 그리고 보전녹지, 보전관리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래도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과는 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산관리구역과는 성장관리계획구역과는 원래도 큰 관련이 없고요. 나머지 지역 중에서 이 계획관리 지역과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 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40이었잖아요. 개4라고 해서 40%였고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이 생자 개 100 해서 100이었잖아요. 이것이 각각 건폐율은 40에서 50으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완화를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원래 그 2에서 20%였어요. 이거를 10% 더 늘려서 30%를 해주고요.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준다. 이 내용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타당성 검토도 5년마다 항상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했었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부수되는 공공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개발 행위 지역에 원래 쓰던 또 공공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구에게 속하게 할 것인가, 귀속시킬 것인가, 그 문제들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 6위는 공공시설에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은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누구에게 귀속을 시킬 것인가, 귀속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 경우와 비행정청,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행위를 받아서 개발을 한 경우 거기에 속해 있던 공공시설 혹은 이제 새롭게 짓게 되는 허가를 받아서 짓게 되는 공공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먼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어떻게 소유권을 귀속시킬 것인가.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행정청이 하든 비행정청이 하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자,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 무상으로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요. 이미 허가를 해줄 때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으로 무상으로 귀속된다 라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아닌 종래의 공공시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공공시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자,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행정청이 공공시설의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로 자연스럽게 귀속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문제는 이제 비행정청인 경우예요.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민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 공공시설을 설치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의 성격으로 기존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을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들어간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게 이렇게 종래 공공시설 비용보다 뭐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그냥 다 줄 수도 있겠고요. 그걸 이제 가치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내용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기존 공공도로를 폐지하고 새로운 도로를 새롭게 만들었다면 이전에 있었던 폐지된 도로는 자동으로 정부 소유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민간 개발업자가 그 새로운 공원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개발 행위를 통해서, 허가를 통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이 작은 원래 있었던 그 이전에 종래의 공원은 이 새롭게 만든 이 공원의 설치 비용만큼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민간 개발업자에게 무상으로 이제 귀속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유권은 언제 귀속될 것인가? 역시 행정청인 경우에는 개발 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를 해야 돼요.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정청인 경우는 언제 소유권 귀속이 되느냐면은 개발 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이 이제 준공검사를 받는데 이제 준공검사를 그렇게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그러니까 이 소유권의 귀속 시기는 그 행정청인 경우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할 때, 비행정청인 경우는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이제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3번은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 행정청에 귀속된 공공시설을 이제 처분을 해서 수익금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해당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그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개발 행위에 관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6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군 계획사업, 그 중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면은 다른 거 읽어볼 필요 없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농림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상공 농림지역에는 물건을 쌓아놓는 일이 빈번하므로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축소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축소하려면. 그런데 확대하는 경우는 5%가 아니라 1%를 확대를 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밑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확대는 안 되는 거예요. 축소만 되는 거니까 이 경우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보면은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여기까지는 맞네요. 축소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얼핏 보면 이제 맞는다고도 고를 수 있는데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내용이죠. 신고가 아니라 통지. 이렇게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43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에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가능한 개발행위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토지 분할 내용에서 공공용지 또는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방사업 나왔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에 나왔죠. 이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에 처분을 해야 한다. 여기서 15일은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15일 이내는 맞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기간을 제외하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 15일이라고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번 자금 조달 계획이 목적 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네, 제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 파란 글씨 내용, 주로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면적,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 이 물리적, 환경적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개발행위 신청한 사람이 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 자금 조달 계획이 목적 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었을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겠네요. 도시군 계획으로 경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네, 여기 경관이나 뭐 그런 것과 조화를 이룰 것. 그래서 경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 맞고요. 공유 수렴 매립의 경우 매립 목적이 도시군 계획에 적합해야 될 것이고요.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임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뭐냐면 물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것과 이 자금 조달 계획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렇겠죠. 성장관리계획과 내용이 어긋나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지요. 자연녹지 지역, 이 유보용도에 해당되는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51번 허가권자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기위환경조라고 그랬죠. 이런 걸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죠. 맞는 내용이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경관 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이제 주는 내용들이니까 맞는 답으로 바로바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25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시행자는 프리패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같은 거 예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민간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합니다.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건공토물
맨 끝에 있는 토지 분할과 물건 적재에 대해서는 어떤 건설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것. 여기 나와 있죠.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의 개념이 아니므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자, 똑같은 내용 나왔고요. 자, 256번 건축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용 승인이나 준공검사나 같은 성격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용어만 달리 한 케이스니까 따로 중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죠. 자, 257번도 이제 거의 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할 때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연장이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특징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에 걸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장 5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계속 내용이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읽어보시고요. 263번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10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아니라 최장 5년이었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었고요. 연장할 때 2년을 넘을 수 없죠. 그 연장기간이 최장 5년이고요. 3+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죠. 녹관농자라고 그랬어요. 시완이 연무대에 입대해서 전일 녹관농자 했어요. 그래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지 성장관리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267번 시장 또는 군수는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왔었고요. 267번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땡. 공업지역은 안 된다고 그랬죠. 녹관농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26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시완 연무였죠. 시가화 용도 지역도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완 연무대에 입대를 한다고 그랬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겠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닙니다. 27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게 알면서도 헷갈린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않는 것을 찾는 이런 부정형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않는 것이 나오면은 여기다가 X표를 치세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X표를 치고 자, 그러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OX를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시완, 연무해서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이 틀렸죠. 주거 지역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여기까지 맞는데 계획관리지역, 네, 녹관농자니까 관리지역에 해당되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이것도 무질서한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맞네요. 자도 맞고요. 시가화 맞고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게 확실히 틀린 것이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고 그 X인 것을 찾아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혹시 이런 방식으로 풀지 않으셨다면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번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해야 한다. 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그 성장계획관리구역이 어느 파트에 나왔는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좋아요. 이건 개발행위 파트에 나왔잖아요. 이 개발행위 파트에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72번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열람은 대부분 14일이에요. 14일이 답인데 이제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광기정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이런 것만 이제 30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기정관은 30일. 네,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273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성장관리 방안에도 포함돼야 돼요. 자, 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은 그만큼 이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74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원래 생산녹지지역은 20%라고 말씀드렸어요. 건폐율이요. 그런데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은 20%가 30%로 10% 완화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건폐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에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보전관리는 말 그대로 보전관리지역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혜택을 주는 그런 지역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120%라는 이 숫자는 여기에서 나오죠.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될 때 그 용적률이 125% 완화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77번 보전녹지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보전녹지지역은 이제 보전을 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이런 완화 적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만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보전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에는 이런 완화 적용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제 보전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화 적용 규정이 없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시설의 귀소계로 넘어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맞죠? 행정청인 경우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비행정청인 경우도 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밑에 나오죠.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280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죠. 이 내용입니다. 종래의 공공시설이 어떻게 귀속되느냐,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자, 281번에 보면은 행정청인 경우는 이제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내용이 다르죠.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양도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 비행정청인 경우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이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282번. 자, 이 내용은 이제 틀린 걸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귀속 시기 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은 이 밑에 있는 내용, 이 하단에 있는 내용은 이 비행정청인 경우 해당됩니다. 자, 행정청인 경우에는 이제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이 통지만 하면은, 통지 절차만 거치면은 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이제 통지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준공검사 받기 전에 토지의 세목을 먼저 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의 사전 인도를 준비하고 이제 준공검사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이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기출문제를 살펴봤고요. 이제 벌써 여러분이 강의만 들으시는 것만으로 해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반복한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부터 해서 이론과 또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